부터 해설을 듣고 이어서 이제 영화 감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다 이제 석학들이 계신 곳에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큰 신뢰가 될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동기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그 백성욱 박사를 모델로 한 백로 선생의 영화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 영화를 이제 교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청 교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여기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이 모두 다 그 백성욱 박사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은 그런 분이신데, 아, 영화로 이렇게 나왔으니 영화를 우리가 다 같이 보고 감상을 나누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괜찮은 생각이다. 그러고서 이제 오늘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발제한 사람으로서 이제 조금 뭐 도움이 될 게 없을까 하고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조사해보고 미리 그 소설을 읽고 이제 이병주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냥 작가가 아니더라고. 이분이 그냥 소설을 쓰는 분이 아니라서 왜 하필이면은 이 백성욱 박사님을 모델로 해서 소설을 썼을까, 이 사람이. 그리고 왜 백성욱 박사에 대한 평전이나 전기를 맡기려고 하신 그분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소설가 중에 이병주라는 소설가를 택했을까? 그게 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병주 선생님을 제가 먼저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라기보다 이제 좀 가까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욱 박사님의 프로필하고, 어떻게 어울리는가.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허구인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백성욱 박사를 조명했나. 이거를 이제 좀 또,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로 선생 영화를 감상하기 전에 백로 선생이라고 한 그 소설을 먼저 우리가 한번 훑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4단계로 나눠서 이게 유무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화를 보는데 또 너무 이게 전주곡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있는 나림 이병주 선생님부터 봐주세요. 처음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박현의라고 하시는 분이 백로 선생, 아니 백성욱 박사님의 전기를 부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욱 박사님의 전기를 내고 싶으셔가지고 관계되시는 많은 분들한테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를 모아서 이병주 선생님한테 드렸나 봐요. 근데 이병주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그 평전을 내지는 못하시고 이제 소설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이 또 영화화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 작가 이병주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성욱 박사를 모델로 해서 백로 선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분은 이제 1921년이니까 벌써 1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경남 하동에서 출생하셨고, 여기서 좀 관심 깊게 제가 본 거는 이분이 일본 메이지 대학의 문과를 졸업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소설을 쓸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세다 대학원의 불문과를 또 다니시다가
학병으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그 공부를 중퇴하고 중국 수조에서 지냈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학병 생활을 하고 또 일본에서 또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국제적인 안목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욱 박사님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프랑스로 해서 독일로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이런 생활을 하셨는데 그런 그 국제적인 안목이나 이제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백성욱 박사를 묘사하는데 도움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분은 또 이제 해방이 되면서부터 지금 경상대학 전신인 진주농대에 계셨고 그거보다도 이제 더 우리가 가까이 느끼는 것은 이분이 해인대학은 해인사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지금은 경남대학이 됐다는데 거기에 교수로 계시면서 영어, 불어, 철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백성욱 박사님은 이제 또 철학을 하신 분이고 또 불교 철학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신 분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병주라는 작가는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백성욱 박사한테 가까이 하기가 쉬웠겠구나. 그걸 묘사하거나 표현하는데 이제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병주라고 하는 작가는 일반 그냥 소설가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보면은 5.16 혁명이 일어나고 엿새 후니까 일주일도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있던 그 국제신보 거기에다가 조국은 없고 사나만 있다. 이런 그 논설을 쓰셔가지고 10년형을 받았어요. 이제 이 좀 필화 사건이라고 할까? 근데 좀 오해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2년 7개월만 복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한국외국어대학하고 이화여대학교 교수로 계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그 이화여대에 들어갈 무렵에는 이분은 작가의 길로 들어서셨어요. 또 그래서 저 직접 뵙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이병주 교수님 얘기는 그 선배들이 좀 하는 얘기는 들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44세에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도 말하자면 예술가의 길을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좀 이분의 독특한 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의 이제 소설들을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등단을 하시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를 겪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소설도 보니까 자기가 감옥 생활한 것을 거기가 이제 소설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그 자기 형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으로 이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나 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쓰는 소설은 실제를 바탕으로 하는데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관부 연락선, 지리산, 뭐 그해 5월 이런 것이 다 바탕은 역사적 사건이 바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병주라고 하는 이 작가는 우리가 그나 이광수나 아니면은 뭐 박하성이나 아니면 또 현대의 그런 작가들이 가지고
뭐랄까 모델로 삼고 또는 배경으로 삼은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그 험난하게 굴러가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희생되는 그 아무 죄 없이 희생되는 그 서민들, 힘없는 그 백성들의 그 아픔이나 이런 고통을 좀 보듬어 주고 거기에 희망을 또 거는 그런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 백성욱 박사님을 모델로 해서 소설을 쓰기는 쉬웠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백성욱 박사님의 그 실제를 너무나 이 사람이 잘 경험을 한 거예요. 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두고 이병주 박사는 늦게 이렇게 문단에 나왔지만 월 평균 200자 원고지 1000매를 쓰는 그런 초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편, 단편, 대화소설 해가지고 중편은 한 500매짜리 500매, 200자 원고지 500매 정도를 넘나들면 우리가 중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편은 한 200매 정도, 또 대하소설 하면 1500매 내지 2000매 이상을 써야지 그게 대하소설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책으로는 80권이지만 작품으로 보면 100편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 100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 불세출의 작가다, 이렇게 지금 문단에서는 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 경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가고 있는가. 대부분이 다 이겨내기보다는 또 희생되는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그 역사가 주는 의미를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성욱 박사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이병주 선생님이 이제 그 백성욱 박사님을 모델로 해서 소설을 쓰기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욱 박사님의 삶 자체가 이병주 선생님이 간접적으로나 또는 멀리서라도 경험을 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욱 박사님은 교수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린 시절에, 너무나 어린 시절에 그냥 부모님을 잃었더라고. 보니까 3살 땐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살 때는 또 아버지를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이제 절에 들어가셔가지고 13살에 출가하면서 득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용운 선생님 그 지도를 받아서 또 파고다 공원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기미 독립선언문을 배포하고 바로 또 상해 임시정부로 가셔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독립운동 하시다가 1년 만에 바로 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하셔요. 그래서 이 백성욱 박사님은 시야나 이 생각하는 게 상당히 넓고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이제 보베고등학교를 들어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또 독일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또 독일로 유학을 가시는데 거기서 또 철학과를 가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나이 때는 생각도 하지 못한 그런 진로인데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불교에 입문하시고 득도하시고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기본적인 거에 상당히 많은 그 사고를 하시면서 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철학 박사 학위도 보니까 불교 순전 철학이라는 그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금강산 지장암으로 가시는데, 이게 오셔가지고 쓰시는 논문이나 하여튼 귀국하셔서 하신 활동들이 그 1930년에 금강산으로 가신 걸 보니까 일제 치하에서 남모르게 많은 이제 고역을 겪으신 것 같아요. 일본 총독부의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강산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그래서 회중 수도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많은 그 신도들이 모인 데에서 함께 설법도 하시고 법회도 여시면서 본인이나 이제 신도들의 수도 생활을 이끌어 오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계시기가 어려워가지고 다시 하산을 하시더라고, 10년 만에. 그래가지고 도남동 자택에서 좌선을 하시다가 해방 후에는 또 민중 계몽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45년 해방된 뒤에 바로 이승만 박사를 돕는 일을 하셔가지고 내무부 장관도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승려 생활에서 이제 정치 쪽으로 또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부통령에도 2번이나 입후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가시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자로서의 또 공헌을 그렇게 하신 이력이 나와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연대는 81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나? 2022년이니까 그때 84세로 이제, 근데 돌아가신 날짜하고 태어나신 날짜가 같아요, 보니까. 좀 신기한 면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그 정천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백성욱 박사 전집, 그 김영사에서 나온 그 전집에서 제가 가장 요 이력이 정확하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본뚱 거기서 발췌한 거예요. 그 분별이 반가울 때가 해탈이다라는 그 전집 3권에 나와 있는 그 제목에 그쪽을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또, 지금 이제 우리 여기 백성욱 연구소처럼, 백성욱 박사를 따르고 존경하고 잊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계속 백성욱 박사를 이렇게 우리가 추모하고 또 연구하고, 이러는 단체가 국내에도 많지만, 해외에도 또, 그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백성욱 박사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걸 그 보충 자료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